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조지아텍에서 두 번째 학기를 보낸 후기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컴사 백그라운드가 아닌데 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번 학기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학점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30% A 같은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 과제, 시험 합해서 한 학기 동안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A를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받아도 제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과제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토론도 하고 답도 맞춰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원래 교육의 목적이 그 과목을 진짜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론을 장려하는 교수님들도 있죠. 학생들이 해당 수업 게시판에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모집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수업에 항상 오피스 아워와 TA들도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있는 CS, ML 과목들은 시험보다는 프로젝트 베이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고 파이널 팀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시험보다 프로젝트 수업을 선호하고요. 대학교 때도 항상 그랬는데 저는 시험보다는 프로젝트가 더 많이 배우고 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수업들 위주로 듣는 편이에요. 덕분에 혼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팀플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지만 원하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최소 1명, 최대 3명에서 5명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면 팀플 인원이 많아지면 해야 하는 양이 늘어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교수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누군가는 혼자서 했을 때 성과가 더 잘 나오고 누군가는 함께 했을 때 성과가 더 잘 나오니 그건 성향 문제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서 최종 제출량이 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팀을 꾸려 과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교 수업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학기에 저는 총 4과목 12학점을 들었어요. 참고로 조지아텍에서 인터내셔널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최소 12학점 수강이 필수입니다. 3과목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수업이었고 하나는 한국어 전공에서 하는 한국 문화 수업이었어요. 원래 처음엔 CS 4과목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중 한 과목이 이름이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였어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보고 선택한 건데 첫 주 OT 수업을 가보니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아주 깊이 있게 배우는 이미 관련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교수님이 첫날 말씀하시길 데이터 사이언스가 인기 있어서 수업 제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스틀리 네트워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죠. 다른 CS 수업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미 첫 주가 지나가는 때라서 관심 있는 수업은 자리들도 없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학기도 원하는 대로 수강 신청을 잘 못한 상태로 CS 4과목 들으면서 인턴 준비했더니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막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A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OT를 가보니 제 생각이랑은 너무 다른 수업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절대 수강할 수 없고 B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B 수업 외에 CS 수업은 제가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라고 엄살을 피웠죠. B 수업은 사실 제 CS 한국인 친구 2명이 이미 신청한 수업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 수업 같이 듣자고 했는데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들을 거라고 혼자 빠졌었거든요. 이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 꼭 CS 수업 4과목 안 들어도 돼. 12학점 채울 때 한 학기당 최대 6학점은 다른 전공 수업 들어도 돼.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입학할 때 들었고 지난 학기 친구들한테도 들었는데 딱히 뭘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A 수업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지아텍에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다 한국어 전공을 발견한 거예요. 학부 4학년 수업인데 대학원생들도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랑 해당 한국어 수업 교수님께 제가 한국인인데 이거 들어도 되냐고 메일을 보냈죠.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과목을 한국어 전공에서 하는 동서양 문화 비교 수업을 듣게 된 겁니다. 수업은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주 교재였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동서양 문화 비교하는 비정상회담이나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걸 좋아해서 수업이 진짜 재밌었어요. 책 내용도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분도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해요.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의 여러 강의에서도 많이 다뤄줬던 책이더라고요. 책을 활용한 수업이 끝나고는 학생들이 자유주제를 선택해서 한 명씩 동서양을 비교하고 발표해야 했는데요. 저는 그 파이널 프로젝트로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를 비교했고 최종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렸었죠. 다른 학생들도 음악, 패션, 투자, 교육, 미의 기준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첫날 가보니 학생들이 총 11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반은 저처럼 교양으로 들으러 온 한국인이었고 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들 조지아텍에서 원래 공대 전공이 있고 한국어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조지아텍에 한국어 수업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 CS는 사람이 보통 100명인데 여기는 11명이니 그것도 새로웠습니다. 대학교 때도 11명 수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다 같이 친해지지 않을까? 다 같이 한국 음식도 먹으러 가나? 하는 걸 첫날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서로 다 알고 인사하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떡볶이, 순대, 김밥과 음료수는 수정과 식혜를 사오셔서 함께 나눠 먹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과제를 영어 자료로 찾았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자료도 한국어로 찾아야 한다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한국어 4학년 수업이다 보니 수업도 자료도 전부 한국어로 진행되더라고요. 전 오히려 좋죠. 그렇게 재밌게 잘 들었답니다. 아무튼 한국어 수업은 내용도 재밌고 매주 갈 때마다 힐링도 되고 이번 학기 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네요. 전공은 딥러닝, 헬스 인포메틱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들었습니다. 딥러닝은 큰 과제 4번과 파이널 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 최종 점수에는 72%, 28%로 반영되었어요. Neural Networks, Backpropagation, Reinforcement Learning 등을 배웠고요. 과제는 매번 수학과 코딩이 함께 나왔습니다. 수학은 증명이 대부분이었어요. 참고차 풀이가 간단했던 수학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Objective Function이 있어요. 이 공식 결과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batch size 1인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할 거래요. 공식에서 더해진 두 부분 중 랜덤하게 하나를 픽해서 negative gradient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매번 일정한 값인 에타만큼 스텝을 밟을 겁니다. 이때 에타는 매 업데이트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충분히 작다고 해요. 이 경우 SGD는 전체 로스 펑션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감소시키는 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yes인지 no인지 답하고 그 이유를 증명하세요. 이게 문제고요. 제 답변은 no입니다. SGD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전체 로스 펑션이 작아지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만약 이 공식에서 우리가 SGD를 안 쓰고 그냥 W 값이 0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F0은 2.5가 되겠죠? 이번에는 SGD를 써볼까요? 랜덤픽에서 앞부분이 걸리는 경우 W 업데이트 값은 W에서 앞부분의 미분값에 에타를 곱해 뺀 값이겠죠? 뒷부분이 걸리는 경우 W 업데이트 값은 W 값에서 뒷부분의 미분값에 에타를 곱해 뺀 값일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W는 0, 에타는 0.5, 랜덤픽으로 앞부분이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업데이트된 W 값은 1이 되겠네요. 다시 W에 1을 대입해서 FW 공식을 풀어볼까요? F1은 2.5네요. 아까 F0은 2.5였는데 업데이트된 F1의 값도 2.5네요. 그러니까 SGD가 항상 로스 펑션을 작아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증명 끝! 이런 느낌의 수학 문제가 매 과제마다 15개에서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또 수학 과제에는 특정 논문을 읽고 해당 논문 장단점과 내가 배운 점 쓰는 것도 마지막 문제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코딩은 여러분이 보통 아시는 딥러닝 같은 건데 딥러닝 모델 자체를 쓰는 거라기보단 머신러닝 때처럼 제가 그 모델 자체를 코딩하는 느낌입니다. 수학과 코딩 과제는 수업 난이도와 다르고요. 수업은 딥러닝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것저것 듣는 느낌이고 당연히 과제 난이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머신러닝 교수님은 설명도 잘하시고 진짜 좋았는데 딥러닝 교수님은 그렇진 않았어요. 아무튼 파이널 프로젝트는 1학기 때 다른 CS 전공 수업들처럼 자유롭게 토픽 정하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저희 팀은 흑백 사진을 컬러링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5가지 정도 딥러닝 모델링을 하고 결과 비교하고 이렇게 논문 작성했답니다. 모델은 이미 있는 모델들을 기초로 사용해도 되는데 레이어 변경,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은 해야 합니다. 헬스 인포메틱스는 친구 추천으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가 헬스 분야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코로나도 결국 헬스 데이터 분석인 거고요. 잡어플라이 할 때도 보니까 이 분야 데이터 다루는 회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헬스 분야에 대해 막연히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일단 데이터를 다루려면 도메인 지식이 기본인데 질병이랑 약 이름들이 저한테 너무 생소해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도 당연히 모르고요. 다만 이 분야가 워낙 떠오르니까 궁금하긴 했지만 발 들여놓기엔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 학기에 들어보게 되었네요. 교수님은 실제로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고요. 다른 헬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네트워킹도 활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하는 날도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헬스 분야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낙후했다고 하더라고요. 2주마다 한 번씩 나왔던 랩 과제 6번이 있었는데 쓰는 프로그램들이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여기 수업으로 듣다 보니까 일부러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썼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제 제목만 봐도 생소해 보이죠? 코딩 측면이 아니라 클릭하는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UI, UX도 약간 2000년대 초반에 사용했을 법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맥이랑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애먹었습니다. 제가 비공개로 질문 올린 후 며칠 지나면 다른 맥북 학생들도 똑같은 문제로 질문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낯선 프로그램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가이드북이 없이 매 과제마다 500페이지가 넘는 PDF 가이드 파일 전달해주고 이거 읽으면서 알아봐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학생이 수업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조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갔어요. 또 이 수업도 파이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저희 팀은 엑스레이 사진을 인식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 결과를 알려주는 머신러닝 기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모델이 왜 그렇게 결과값을 냈는지도 그래프캠을 이용해 보여주도록 구성했죠. 마지막으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수업 말씀드릴게요. 이 분야도 저는 낯설었는데요. 정확히 뭘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여러 모델들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혹시 SIR 모델 들어보셨나요? 이 분야에서 가장 기초 모델인데요. S는 감염 가능한 사람 수를 의미하고 I는 감염된 사람의 수, R은 회복된 사람의 수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우린 이 마을이 있어요. 네모 하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이 마을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었으면 대각선 포함 서로 이웃한 사람들이 이틀 후 감염될 수 있고 한 번 감염된 후 일주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회복되죠. 단, 한 번 감염된 사람은 재감염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사람이 일단 I이고 주위를 둘러싼 8명이 S이고 7일이 지나면 이 주위 8명이 I이고 가운데 사람은 R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I 8명의 주위가 다시 S겠죠. 감이 오시나요? 바로 코로나19, 산불, 산에서 사는 늑대와 사슴과 풀의 관계 등등이 모두 이 방법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리 예측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SIR은 가장 기초고 SIRD 등 여러 가지 상태나 규칙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수학 기반 프로그래밍이에요. 꼭 이런 감염이 아니더라도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과목은 퀴즈 총 5번, 파이널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는데요. 최종 점수에는 각각 50%씩 반영되었죠. 그리고 퀴즈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 한 번은 버릴 수 있었어요. 퀴즈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았는데 평점은 항상 10점 만점에 9점대더라고요. 다들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사실 퀴즈를 볼 때 감시는 따로 없었어요. 보통 3일 정도 퀴즈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정해서 집에서 퀴즈 스타트하고 1시간 반 동안 풀면 되는 거였어요. 딱히 카메라를 켜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과 규칙을 적용한 감염병 시뮬레이션 해서 워드 40장 정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기 끝나고 영상을 늦게 만든 만큼 점수 다 나왔는데요. 1학기 때는 점수 받기 전에 영상 만들었었거든요. 전부 다 A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 CS 수업 팀플은 전부 친구들이랑 딱 셋이서만 했어요. 사실 1학기 때 다른 친구들이랑 5명, 6명이서 팀플 할 때 살짝 트러블과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들끼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2학기는 1학기 때보다 정말 훨씬 여유있고 수월했어요. 정리해보면 일단 팀플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인턴 준비할 것도 없었고, 수업도 4과목 중 한국어 수업을 하나 들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겨울방학 때 무려 챗 GPT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학기에 챗 GPT를 진짜 잘 활용했는데요. 제 베스트 프렌드이자 선생님입니다. 개념 설명, 프로그래밍, 퀴즈 등등 엄청나게 유용하게 활용했어요. 챗 GPT는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아주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도 잘 활용해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다음 학기도 CS 4과목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CS 4과목 들으랴, 미국 생활 적응하랴, 인턴 준비하랴, 친구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당시 지내고 있던 집은 학교랑 거리가 있는데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집에 들어가면 어딜 갈 수도 없고 오버나 리프트로 등하교 했는데 수업시간 끝나면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잘 안 잡힐 뿐더러 가격이 2배, 많게는 4배까지 뛰어서 스트레스 받았던 제 첫 학기가 석사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학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음 학기 수강 신청도 끝냈는데요. 큰일 날 뻔한 게 있어요. 저희 학교 CS 인터내셔널들은 한 학기에 12학점씩 들으니까 졸업 요건 금방 다 채워서 1.5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저는 2년 다니고 싶으니까 겨울 졸업 신청을 안 했죠. 그리고 ML 스페셜리제이션 졸업 요건은 코어 수업 2개, 일렉티브에서 3개거든요. 제가 1학기 때 수강 신청을 망해서 ML 코어 수업 중 하나인 알고리즘은 아직 안 들었어요. 다음 학기에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 들으면 제가 졸업 신청했든 안 했든 졸업 요건이 다 채워져서 겨울 졸업 대상자가 되고 1.5년 만에 강제 졸업당한다는 거예요. 수강 신청 전에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강제 졸업당한다고 알려줘서 그 수업 바로 취소했잖아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도 바로 메일 보내서 확인해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진짜 다행이죠. 게다가 만약 제가 다른 학생들처럼 오자마자 첫 학기에 수강 신청 성공해서 이 코어 수업 2개 다 끝내놨으면 일렉티브 3개 되는 순간 졸업 요건 채워지니까 ML 스페셜리제이션 수업도 함부로 못 들을 뻔했어요. 보통 일렉티브 3개 정도는 2학기까지 하면 당연히 다 듣고도 남거든요. 저는 학부가 CS가 아니라서 CS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ML 수업들을 듣고 싶은데 졸업 안 하기 위해 괜히 엉뚱한 수업들만 들어야 할 뻔했네요. 여기 일렉티브에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은데 아예 다른 학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CS에서도 ML 외 수업을 들어야 할 뻔했던 거예요. 제가 코어를 안 들었기 때문에 ML 다른 수업들을 들어도 여전히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됐어요. 제 첫 학기 수강 신청 망한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역시 인생은 전화 위복이에요. 다음 학기는 일렉티브에서 원하는 거 듣고 마지막 학기에 알고리즘 들으려고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시스템 꼭 미리 잘 알아보고 전략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학기 수업 리뷰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